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가 또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조사 하루 만인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특검팀이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섰습니다만 무산됐습니다. 지난 1차 때 이상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번 2차 집행 상황 어떻게 좀 보셨어요? 또다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딴 분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이 상당히 국민적인 또 이렇게 관심 내지는 또 국민적 심려를 이렇게 끼치는 그런 행위 자체는 저는 뭐 조금 이해하기 힘든 국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생 검사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사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보면 피의자 진술 거부권은 있지만 조사 거부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정말 그 특검의 소환 수사에는 응하더라도 본인이 할 말을 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안 나가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버티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정치적인 의도를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세 개의 특검이 경쟁적으로 자신을 지금 소환 수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응하고 나면 여기서도 모르고 저기서도 모르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곤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큰 대목이 사실은 뭐 어차피 자신은 이 지금 답정너 수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답정너 수사가 답정너 재판으로 이어지면 자신의 가장 큰 혐의가 바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최저 형량이 거의 무기형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뭐 여기서 뭐 형량을 내가 좀 적게 받기 위해서 협조하고 할 필요도 없다. 나는 오히려 어차피 이러한 사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투쟁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난번은 속옷바람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뭐 이 특검 측에서 물리력을 강제할 경우에는 나는 또 상당히 저항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본인이 다쳤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저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또 어떻게 격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지지층들의 결집까지 노리는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를 갖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본인의 인생을 그치는 저는 부인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1차 집행 때 이상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집행 시도였다. 그리고 특검은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공방도 지금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오늘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외형적으로 볼 때는 법적 공방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자존심 대결 양상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소환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았는데 체포영장을 집행을 실패하게 되면 사실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자존심을 구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도 좀 이해되어야 된다 필요가 있는 게 어떤 정치적 고려나 어떤 정부적 판단 이런 것들보다는 김건희 특검은 내란 특검에 본인이 나가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김건희 특검에 나가서는 결국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범죄 사실을 본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거기는 정말 나가기 싫을 것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본인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뭐 이 김건희 특검이 나름대로 체포영장을 받아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소환해서 어떤 뭐 진술을 받아내고는 싶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제 구형을 당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수사의 실익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과연 저는 김건희 특검이 굳이 이렇게 강제적인 어떤 물리력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배우자에 대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협조하고 싶지 않다는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예우나 어떤 이런 걸 받고 싶어 한다면 또 동정여론을 만들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전직 대통령으로 지켜야 될 품위라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특히 본인이 그래도 평생 어떤 검사로서 살아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아마 이렇게 뭐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방법조차도 저는 조금 뭐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두 번째로 지금 어떤 영장의 집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뭐 영장을 또 재청구해서 다시 또 이렇게 물리력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예. 또 그게 어떤 수사하고는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있으면 김건희 특검에서 나름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사 필요성은 충분히 뭐 보여줬다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단호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상황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 만료가 되는데 그렇다면 특검의 좀 향후 대응 좀 어떤 수순을 밟게 될까요? 어떻게 글쎄요, 생각하세요? 뭐 특검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오늘 특검의 이 조치도 저는 조금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오늘 그 시한이 만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 뭐 그렇게 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만. 굳이 그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런 불상사처럼 비치는 사항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소환대가 온다 하더라도 사실 본인이 입을 안 열면 뭐 사실 그것은 하나만한 조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물론 뭐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체포에 불응하는 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특검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이 오히려 윤석열 피고인의 그 정치적 입지를 키워주는 그런 전략에 말려든 꼴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다음에 추가적으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인치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증거가 나름대로 있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또 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 조사 없이 아마 그러니까 추후 진행되는 사법 절차를 그냥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교정당국에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이 법을 위반한 듯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이 규정을 좀 엄격히 따져서 일종의 뭐랄까요 뭐 적견 제한이라든지 저는 페널티를 가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교수께서도 이제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오늘 서구치소장을 통해서 가급적 이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특검이든 구치소축이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영장 재집행에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아마 영장 기한을 연장하는 새로운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또 아마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지난번 영장 청구가 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아마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아마 이번에 또 영장을 대청구해서 아마 집행을 하게 되면 이제는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우리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소급바람으로 두 번째 오늘에는 아주 극렬하게 저항한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딸의 얘기 들어보면 팔다리를 붙잡고 한 데도 보니까 아마 본인이 아마 굉장히 극렬하게 아마 신체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시도를 하게 된다면 정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도 몰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어떤 체포영장의 집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강제 구인을 해서 어떤 진술을 받아내고 어떤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 진실을 가려내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크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부상을 당한다거나 어디 다친다거나 하게 되면 전혀 의도치 않게 국민 여론 중에 어떤 동정 여론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되면 저는 아마 김건희 특검이 충분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고 했던 그 시도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진술 거부를 하겠다는 그 의사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재판으로 넘기는 그런 게 마땅치 않을까.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보면 어떤 사이의 어떤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도 어떤 소환 조사나 서면 조사 한 번 없이 그대로 재판에 넘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를 그대로 준용하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앞서 이제 차 교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한두 번 더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전망도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소환 조사 하루 만에 바로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영장 심사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저는 특검에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굉장히 많고 정황 증거는 정말 타고 넘치는데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물적 증거는 지금 확보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예를 들어 뭐 우리 통일교에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그 반그라프 어떤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그 진품 자체를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건진법사가 직접 아마 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그런 유의미한 진술도 지금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다만 통일교에서 반그라프라고 하는 목걸이를 샀고 그것을 건진법사에게까지 전달은 됐는데 전달해 달라고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 손으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고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착용했던 것은 본인이 모조품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어떤 충분한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해서도 보면 이게 2010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단 2차례 정도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는데 무혐의가 나왔었거든요. 거기다가 뭐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아마 황제 출장 조사라고 해서 좀 논란이 되긴 했지만 그때도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것이 무혐의 처리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어떤 증권사 직원 사이에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40%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어떤 녹취록을 갖고 네. 과연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명태균 관련한 공정계획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한 내용은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으려면 그는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야 되는데 그 부분과 통화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김건희 여사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아마 이번 대선 때 김영선 의원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 공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공천관리 의견을 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윤상현한테 통화를 했다면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이지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공천 개입했다고 하는 명백한 물증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한 정황 증거는 많이 있는데 확실하게 구속을 시킬 만한 스모킹 건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현재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는 했지만 저는 네네.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예. 합니다. 만약에 이제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특검이 좀 성급한 영장 청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도 특검의 앞으로의 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좀 전망을 뭐 하세요?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부와 구속영장 청구는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네. 사실 우리 사법적인 관례 중에 하나는 부부를 그러니까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법도 눈물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사태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너희 부인을 구속하고 그리고 결국 그 뒤에 조국 장관도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선례가 있다는 것이고 또 제가 자업자득이라는 부분은 그 선례를 그러니까 빗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국회에서 무려 5번이나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번 의결은 전부 다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서 다 맡겼어요. 그런데 이 민의회 전당인 국회에서 무려 5번이나 사전 오기 끝에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전혀 허무맹랑한 혐의로 인해서 그럼 야당의 당시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그러면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그것이 통과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 뭐 말씀하신 거로 서먹힌 없다고 하지만 과연 이 그 당시 미래에셋과의 통화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지금 블랙펄 인베스트에다가 계좌를 맡기고 거기에 나온 수익을 40%를 주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그러면 그것이 맹탕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검찰 특검은 뭘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빼박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 녹취록에 보면 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도 나오지만 김건희 여사가 당시 병태균 씨하고 통화했던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실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 공당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그거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식의 행위를 할 때 가장 결정적인 뭐랄까요 하나의 이 동력으로 작용했던 사람이 김건희 여사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부당한 하나의 뭐랄까 정당한 이 정치 행위에 개입한 것이고 이건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 절차에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도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청구를 하면 저는 뭐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제 물론 뭐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그러니까 자신의 진술을 많이 적극적으로 했다고는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다 부인으로 일관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할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에 하나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아마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사안이 상당히 엄중하다. 국회에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5번에 걸쳐서 이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던 그러한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이 엄중성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춘석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 민주당 측이 이번 사태를 좀 어떻게 신속하게 수습할지가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뭐 지금 그 이춘석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잖아요. 자진 탈당을 했는데도 이런 징계 처리 절차를 굳이 사후에 받겠다는 것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의원의 행위가 정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하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민주당 한 의원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적 차원의 도덕성 위기까지 내몰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지금 뭐 단순하게 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내부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만약에 주식을 거래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나름대로 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금 다시 강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결국 뭐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 이 정치 상황이 변했을 때 다시 복당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미리 차단벽을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만약에 내부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자신의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네. 이거야말로 정말 이 민주당 정권의 도덕성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또 국회에서 이 어렵게 통과시켰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도 분명히 저촉되는 행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국회 윤리에다가
징계를 해서 국회 윤리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에서도 이에 대한 전담팀을 꾸렸고요. 지금 징계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탈당을 하고 난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아마 제명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는 저는 조금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이 일단 탈당을 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통상적으로 제명을 절차하려면 본인의 소명을 들어야 되는데 탈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요. 두 번째 이춘석 의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의혹 수준이거든요. 실질적인 이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저는 어떤 제명 조치를 취하려고 하거나 또는 고려한다는 거는 그냥 빠른 아마 나름대로의 선긋기가 아닐까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보이거든요. 저는 아마 이춘석 의원은 본인은 지금 굉장히 조금 뭐 이 궁지에 몰렸는데 저는 이춘석 의원이 과연 제대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어쨌든 본회의가 열리는 그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차명 거래로 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그 의혹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서울경찰청에 나가서 일단 이 관련한 수사를 받겠지만 저는 정상적인 어떤 의정 활동이 본회의에 와서 또는 상임위에서 또는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의문이 되거든요. 거기다 저는 또 민주당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식행위로 할 게 아니라 좀 근본적인 좀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지난 국회 때도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디지털 비서나 하고 있는 김남국 전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코인 거래를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 본인이 탈당하고 나중에 복당하고 예. 지금 다시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갔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본회의에서 또 상임위에서 그 귀중한 시간이 주식 거래 또는 코인 거래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생각하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어떤 선제적인 어떤 조치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특검을 도입하는 안을 지금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고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좀 제안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 찬스를 잡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사안이 상당히 엄중하다는 부분은 여야 모두 인식이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손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게이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아마 이 대여 공세를 총집결하는데 좋은 소재로 아마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효과적인 일종의 투쟁의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경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요, 그 믿기 어렵다. 역량도 부족하고 사실 경찰의 이 정치적인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자. 이 부분은 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뭐 이준석 의원의 과연 우리가 지금 의심을 갖고 있는 대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것을 과연 그러니까 이 주식 거래에 활용을 했는지 그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 이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일종의 뭐랄까요 피의자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자는 것은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간 거다.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사실 이렇게 어느 타깃이라도 제대로 맞출 수가 있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타깃을 넓히면요. 사실 이게 명중률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 교수 의견도 듣고 저희 다음 저도 주제로 뭐 차 넘어가 교수님 보겠습니다. 의견에 뭐 전적으로 공감을 네네. 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치적 호재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대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되니까. 근데 저는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우리 차명 거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숨겨놓은 재산인데 예, 예.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현재 우리가 수사 기법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냥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특검은 나름대로 민주당 정권을 조금 압박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만약 이춘석 의원에 대한 수사가 봐주기 수사라든가 꼬리 자르기 수사로 가게 되면 얼마든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특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의 어떤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특별검사 꺼내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바꿔서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선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의 4파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찬단 대 반탄 2대2 구도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 당내 어떤 분위기일지 좀 누구에게 무게가 쏠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예정됐던 대로 5분 중에서 아무래도 주진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고 아무래도 네. 인지도도 낮고 지금 당의 어떤 조직세도 약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탄핵 찬성하는 2분, 탄핵 반대하는 2분이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지형이 바뀐 게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지형이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아마 지난 대선 때의 어떤 최종 경선 결과를 보면 어떤 탄핵 반대한 한 60%, 탄핵 찬성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한 40%, 한 6대4 구도의 어떤 지형이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이 전체적인 지형이 한 7대3 또는 뭐 6대4, 뭐 8대2 정도로 탄핵 반대쪽으로 굉장히 좀 지형이 쏠리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탄핵 반대를 하고 있는 어떤 김문수 후보라든가 아니면 그 장동혁 후보 쪽으로 조금 많이 시선이 가 있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탄핵 그동안 찬성해왔던 어떤 당내에 어떤 합리적이고 조금 중도적인 그런 당원들이 굉장히 이 무관심하고 굉장히 좀 실망한 여론이 커져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찬성하는 2분, 조경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후보 단일화 하지 않으면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에 좀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보여요. 다만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때까지 단일화를 시도해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번 어떤 당대표 경선에서도 조경태 후보하고의 단일화 그 과정이 혹시나 본인에게 또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철수 후보보다 당내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단일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탄핵 찬성하는 2분의 후보가 그대로 아마 각자 노선을 걸어간다면 탄핵 반대한 2분이 오히려 결선에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지금 탄핵 찬성한 2분의 후보가 지금 단일화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대로 아무래도 이 탄핵 찬성하는 전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어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조정하고 좀 중재해내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야 될 게 아닌가. 본인 이번에 당대표 예. 선거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조금 방관할 게 아니고 나름대로 탄핵 찬성하는 후보들 사이에 어떤 뭐 단일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주최하는 연합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에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찬탄 후보로 명명되는 후보들이죠. 안철수 후보, 조경태 후보, 피노키오가 되어가고 있다.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은 뭐 지금 그 전환길 전당대회로 가고 있다.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좀 지나치게 이야기했을 때 윤어게인 당으로 가려고 하는 지금 몸짓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오늘 김문수 후보가 사실 저 자리에 간 것 자체가 사실 좀 많이 망설이다가 간 거거든요. 사실 뭐 본인은 전환길 씨의 입당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전환길 씨의 유튜브 방송 출연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 장동혁 후보가 가갖고 나름대로 일종의 정치적 성과를 거두고 자칫 잘못하면 저기도 이 대세론에 밀릴지도 모르고 자신이 대세론이 흔들릴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가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본인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계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정말 사과한다고 큰절까지 했잖아요. 그런 이 모습들하고는 전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뭐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 무당층들의 입장에서는 야, 저 당은 도저히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서는 아마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지만 과연 당신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민심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우려가 뭐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 내에서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들었는지 좀 짧게 듣고 오늘 마무리 뭐 짓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연히 대선 후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1등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장동혁 후보가 지난번
그 전환길 TV에 나가고 난 이후로 굉장히 상승세로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보수 본색, 사실을 보면 지금 전환길 씨가 굉장히 좀 두드러져 있지만 지난 아마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아스팔트 보수의 원조는 김문수 후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보수 본색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15%인데 15%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중도 합리적인 어떤 보수는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강성 당원들만 남아있고 탄핵 반대하는 당원 여론이 확실하게 우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김문수 후보도 어떤 당대표 선거에 이기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 차원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고 본인도 아마 그동안 가져왔던 숨겨왔던 그 보수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닌가.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나 우리 탄핵 찬성했던 후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이제 김문수 후보의 말이 계속적으로 피노키오처럼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